김경민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4년의 한국 부동산 시장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절대적인 외부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외부 변수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쓴 게 올해 8월인데 그때만 해도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건 몰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국제 정치적인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위험으로 다가가는 거죠. 왜냐면 모르니까. 그게 불안정성이니까. 그래서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은 우선은 미국의 경기가 약간 쿨다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에서의 이슈는 뭐냐면은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느냐인데, 근데 그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단번에 빨리 인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그 시점이 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하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 이 두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채권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채권 가격에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대외적인 거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기준금리 멈췄고요, 계속 멈췄고, 근데 미국이 떨어뜨리면 우리도 떨어뜨릴 액션을 취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국을 보라는 얘기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위험 요소로서는 PF예요. 해결할 방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로 터트리냐인데, 만약에 내년 총선 끝나고 여름에 한 번에 다 터트린다, 그럼 일시적인 신용 경색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창구지도 통해 가지고 브릿지론이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이거를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연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1000억짜리 PF라고 했을 때 지금 PF 금리가 100억이에요. 그럼 100억을 누가 갚냐면 지금 이걸 이자를 후치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디벨로퍼가 지금 상황에서 야자 빠지는 거예요. 나 이자 못 줘. 그럼 그거는 사실은 그대로 금융권에서 떠안아요. 그럼 금융권에서 떠난다고 했을 때는 먼저 빠지려는 사람이 위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다 같이 한 번에 빠바박 나간다고 하면은 그때 신용경색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PF 정리하면서 터뜨릴 거 터뜨려야 돼요.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지역의 PF 같은 경우는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힘들죠. 힘들고,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에서 갖고 있는 PF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거는 연체율이에요. 연체율이 한 달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올 초에 한 4~5% 하다가 17%까지 올라갔어요. 결국 연체율 그렇게 높은 것들은 내년 상황 우리가 경기 안 좋을 거 뻔한데, 뭐 PF가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풀릴 수 있다? 그거 지난할 겁니다. 금융 부분과 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분들 또 중요한 변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공급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서의 공급은 내년 또는 후년의 입주 물량이에요. 준공이 얼만큼 되느냐인데, 우선은 이렇게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3~4년 전에 인허가가 되고 착공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두 가지 이슈인데요. 첫 번째는 서울과 지방의 2026년까지의 공급량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초과 공급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과소 공급인 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하고 세종, 과소 공급은. 나머지들은 뭐 약간의 초과 공급 또는 그냥 적정한 수준의 공급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올해나 내년에 누군가 착공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대략 빨라야 2028년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2027년 8년에. 그러면 과연 내년에 아파트 착공이 가능할 것인가, 서울에.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PF를 터뜨리라는 게, PF가 안 터졌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지금 여전히 비싸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바는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서 이미 2025년까지 과소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 시점에는 정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토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여전히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PF 이 부분이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공급에 있어서도. 그러면 미국의 고금리 기조, 사실 뭐 동결을 계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 미국의 이런 고금리가 내년에 또 한국 부동산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higher for longer거든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고금리수 높이 유지한다는데, 저 그거 100% 동의해요. 미국은 페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적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이에요. 1970년대 당해봤기 때문에, 당시에 물론 오일 쇼크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인플레이션이 17%까지 뛰어요. 그럼 사람들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때 기준금리가 19%예요. 그래서 미국은 확실히 잡는 거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그 인플레이션 정도는 199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따라서 이 수준에서는 이거를 잡기 위해서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계속 확인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이게 확실히 꺾였는지. 미국에서는 보통 2%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2%. 네.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약간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걸 잡는 일을 할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좀 인식하셔야 될 부분들이 네. 0.5% 기준금리라는 건 아주 예외적인 거였어요. 우리가 그걸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돼요. 200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5%였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는 2%에서 3% 사이기 때문에 지금 3.5라는 거는 적정한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3.5에서 끼키해서 내려가봤자 아마 3% 정도 내리고 그 다음에 한 2.5까지 내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생각보다 금리가 높을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준 금리도 인하의 움직임이 보이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다고는 하지만 또 금리가 인하가 되면 또 좀 줄어들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자꾸 가계부채 갖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하나씩이요. 우리가 3.5로 올린 다음에 거기서 동결을 계속 해왔어요. 네. 그 기간 동안 미국은 상단이 5.5까지 올렸거든요. 네. 즉 한은에서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미국하고 기준금리 스프레드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 한은에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더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네. 죄송한데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린다는 신호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중요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되게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많고요. 네. 그죠? 그런 분들이 봤을 때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은 가계부채가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힘들 거란 논리로 지금 내려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은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가계부채를 더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 이슈 갖고 기준금리를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준금리 얘기할 때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가계부채 이슈는 뭐 소셜 웰페어라든지 복지 측면에서 가든지 새롭게 접근을 해야지 얘 때문에 기준금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언어 도단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네. 구린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들만 보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개념이 좀 엉키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그렇죠. 그 기점으로 네. 가야 된다라는 걸 교수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아무래도 교수님 부동산 트렌드 2024 저희 책에 부제가 서울 아파트 상승의 전초입니다. 부제를 보면서도 책의 내용이 정말 궁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서울시 아파트의 가격 시나리오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할 때 이제 유럽하고 아시아에 있는 오피스 시장들의 향후 5년치의 가격, 임대료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모델링을 담당을 했어요. 네. 복잡한 모형은 아니지만은 한국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 관련돼서 이제 예측 시나리오를 했을 때 금융 사이드 갖고 지금 예측을 해요. 네. 왜냐하면 내년 공급은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기 대응을 잘하는 경우에 한 2% 정도 오르고요. 제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는 한 내년 6월 달까지 금리가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건데 네. 한 6% 정도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집을 내놓을 때 10억 5천에 내놓잖아요. 네. 그 말씀은 뭐냐면 5천만 원 포기하고 나는 10억대는 판다는 얘기예요. 즉 5, 6%의 버퍼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버퍼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은 그냥 정체 또는 약간 일부 하락 정도예요.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간에 크게 뭐 큰 하락폭이라든가 큰 위기라든가 그건 이런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또 데이터를 통해서 또 예측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시는 거기 네. 때문에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결국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내가 내년에 집을 사야 될까,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크게 두 부류로 좀 나눠 보도록 할게요. 무주택자분들이 좀 계실 것 같고요. 또 1주택자분들 갈아타기라든가 아니면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을 좀 나눠 보자면 좀 어떻게 교수님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시점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에요. 왜냐 우리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네. 그죠? 사람의 손을 넘은 거고 우리나라도 사실 선택지가 없는 정도의 불확실성이에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했을 때 무주택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집이 아니고 전세 또는 월세를 사는 분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지역 또는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약간 좀 대형 단지의 25평 또는 33평만 보시고 그것에 이제
분기별로 가격이 어떻게 되시려면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약간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 뭐냐면은 작년하고 올해 한 10,000채 정도 부족해요. 서울이. 입지 네. 물량이 평균 대비. 그게 지금 전세 가격을 올리는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 상승이 만약 내년에도 계속 된다고 했을 때는 본인의 소득 수준하고 이자 감당 여부를 봤을 때 뭐 시점이건 상황에 상관없이 자산을 취득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 부분하고 본인은 보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 봤으면 좋겠고 1주택자는 뭐 알아서 그냥 뭐 본인들 알아서 그냥 상황이 정리된 걸 보고 네. 그 다음에 뭐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교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게 시점보다는 진짜 상황이 중요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이 전월세 부분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전월세 시장 혹시 교수님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사실 지금의 이슈는 사실 인플레이션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 못 잡았어요. 안 잡혔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계산을 할 때 30%가 주거 비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10%만 주거 비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3% 온다고 했을 때 그 3% 중에서 그 주거 비용이 사짜증 10%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약간 좀 조금 더 곱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관점에 봤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가장 좋은 투자처는 무조건 부동산이에요. 무조건 월세 무지하게 폭등하는 거고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 전 세계 도시에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대폭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나중에 전가된다는 얘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해가지고 입주 물량이 지금 10,000채 정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강남권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누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효과가 3개월에서 6개월 하고 다 끝이에요. 강남권에서의 대형 단지에서의 그 입지 물량 공급 폭탄이라는 게 그 주변 지역의 3개월에서 6개월 영향미치고 끝이고 나머지 지금 가격 오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입주 물량 부족분, 특히 내년과 후년의 입주 물량 부족분을 생각했을 때 전세 가격 문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의 경우 심상치가 않아요. 정책 당국자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일반인들이 느끼는 수준은요, 그냥 뭐 뉴스에 나오는 정도 아니면 이제 부동산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 추이, 그래프나 뭐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게 다란 말이죠. 그런데 교수님께서 지금 보셨을 때는 심각하다. 이거는 왜냐면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월세 대폭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그게 우리나라라고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어난 거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쿨다운 되고 있으니까 월세 대폭등이 이제 과거보다는 좀 덜해지겠지만은 이미 월세 자체가 올라버린 상황이에요. 이미 그죠? 올랐죠. 이미 올랐죠. 우리도 이미 월세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게 전세로 지금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도 같이 이제 끌어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교수님 결국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또 집값도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네. 사실 갭 투자가 2010년대에 이거 등장한 게 아니에요. 갭 투자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제가 봤을 때 정치권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이 지금 어차피 내년엔 정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전세 가격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 스프레드가 붙을 때 갭 투자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그럼 그렇게 된다면 얘 밀어 올리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반전세화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전세화는 전세 제도에 대한 부분일까요? 그렇죠. 전세제도 고쳐야죠. 왜냐하면 전세제도가 있는 한 갭투자는 당연히 계속 있는 거니까. 예. 전세 제도를 조금 반대하시는 이게 어떤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라는 게 지금 그 누구도 자기 돈 100% 에쿼티로 전세하는 사람 없어요. 전세는 지금 다 금융상품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세입자가 자기가 파이낸스를 얻어가지고 건물주한테 주는 굉장히 웃긴 거예요. 전세제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세제도가 안전하다 그런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전세제도가 이 갭 투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의 반 정도까지만 전세하고 나머지는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뭐 딜을 해가지고 월세화 시키든지 그렇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클 거예요. 정말 그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언제 사야 될까 괜히 막 그 남들을 따라가게 되는 또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불인이들, 월급쟁이 부자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정말 그 촌철살이 같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좀 남겨주시죠. 이 부동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단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장타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요. 너무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집을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거는 본인의 상황에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소득 수준 그리고 감내할 수 있는 주거 비용 같은 것들에서 계산을 면밀히 하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을 잘 하셔야겠죠. 다만 지나치게 조급해 하지는 마시고 약간 데이터 같은 것들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본인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한 10개 이상 해놓고 네. 분기별로 데이터를 계속 모으세요. 분기별 평균. 그리고 뭐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주간 단위로 또는 월간 단위로 주택 심리지수 나오는데 그거 제가 보니까 그거 되게 웃겨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아예 본인이 네이버에 있는 뭐 매도 호가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매물 거래 같은 네네. 것들 한 25평, 강북은 25평, 강남은 한 33평 찍으신 다음에 분기별 평균을 보세요. 분기별로 봤을 때는 이 거대한 트렌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정보도 도움은 되겠지만 나 자신을 믿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쵸? 제일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데이터를 한번 믿어보는 걸로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시고 시장 전망을 또 이렇게 책으로도 항상 또 정보를 주시는데 부동산 트렌드 2024 저희 서울 아파트 상승의 전조 이 부제를 가진 이 책 같은 경우도 어떤 독자분들께서 조금 읽으시면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책을 쓴 목적 중에 하나는 사실 저는 오픈 데이터 운동을 좀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데이터를 읽는 방법 또는 약간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을 좀 쉽게 쓰려고 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0, 30대 불인이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계층은. 네.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었던 게 있고 그 책에서 약간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리테일 상권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의 수요를 또 예측하는 부분까지도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